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최신 연구 결과 핵심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업투데이트에서 제공하는 What's New in Primary Care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투데이트는 아주 좋은 사이트이긴 하지만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업투데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What's New in 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색이 되는데요. Practice Changing Updates, What's New in Hospital Medicine, What's New in Primary Care 등 각 분과별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서머리한 내용들이 뜨는데 이 중에 상당한 컨텐츠가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What's New in Primary Care 컨텐츠 중 우리 진료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결과들을 서머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성인에서 권장됩니다. 그런데 면역 결핍이나 면역 억제로 인해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 18세 이상 성인에게도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인 싱글릭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뉘는데요. 생백신으로는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트가 있습니다. 사백신으로는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인 싱글릭스가 있는데 아직 싱글릭스가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있진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 조스타박스의 경우 60세 이상 성인에서 주사한 뒤 3.1년간 팔로우하면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약 50% 정도 보고되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 효과는 약 67%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인 싱글릭스의 경우 50세 이상 성인에서 주사한 후 3년간 추적 관찰하면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90% 이상,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 효과도 90% 이상 보고가 되어서 더 기대가 되는 백신입니다. 가끔 베타락탐 알레르기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페니실린 주사라든가 아목시실린 약제라든가 이런 걸 먹거나 주사한 뒤에 심한 두드러기 알러지 반응이 생겼다는 환자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로 베타락탐 알레르기로 주의해야 되는 경우를 감별해내기 위한 다음에 3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두드러기가 첫 번째 투약 후 발생했는가? 두드러기가 투약 1시간 이내에 발생했는가? 두드러기가 베타락탐 중단 후 1일 이내에 해결되었는가? 이 3가지 질문이 중요하고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을 때 정말 베타락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90%,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90%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3가지 경우에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베타락탐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존에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항고혈압 약제를 사용한 48개 무작위 임상시험의 개별 참가자 데이터를 메타 분석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축기 혈압 10mHg를 감소했을 때 뇌졸중 위험의 상대 위험도 감소는 26%, 관상동맥 질환의 상대 위험도 감소는 16%, 심부전의 상대 위험도 감소는 26%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혈압 강화의 절대 이점은 베이스라인에서 심혈관 위험이 높거나 베이스라인에서 혈압이 높았던 사람들에게 더 컸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고혈압 환자는 일률적으로 혈압을 아주 많이 낮출수록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관점에서는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거나 심혈관 질환이 높은 고위험군이면서 또는 베이스라인에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위험 성인, 즉 당뇨병이 있으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이미 발생하거나 동반된 고위험 성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혈당 강화제의 종류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 발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개발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SGLT2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이미 심혈관 계질환 발생한 당뇨 환자에게서 사용했을 때 심혈관 사망 및 올코즈 모탈리티 위험을 감소시켰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높은 확실성으로 SGLT2 이니비터가 심부전 입원을 감소시켰고 중간 정도의 확실성으로 GLP-1 아고니스트가 뇌졸중 위험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에서 혈당 강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환자가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는지 또는 심부전 고위험군인지 뇌졸중 고위험군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야 될 텐데 심혈관계 질환이 이미 발생했거나 심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리라글루타이드나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엠파글리플로진이나 다파글리플로진 같은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점은 SGLT2 이니비터는 심부전 위험을 특히 많이 감소시키고 GLP-1 아고니스트는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게 될 경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중년이나 젊은 성인의 경우 TSH가 4.5나 5 이상이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보게 되지만 과거에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TSH가 7 이하인 서브클리니칼 하이포타이로이디즘 노인의 경우에는 신주로이드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더라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에는 TSH가 7 이상인 경우에만 갑상선 기능 저하를 진단할 수도 있겠고 TSH가 6.9 이하, 즉 7 미만인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노인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낙상은 시력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 또는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그 시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동반된 노인은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지연시켰을 때도 낙상과 자동차 사고, 인지장애 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지연시키지 말고 가능한 조기에 치료를 받아서 제대로 된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 낙상을 줄이고 사고를 줄이고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학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코호트 연구에서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그중에서 리바록사반이 위장관 출혈이 제일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도학이 몇 종류가 있지만은 리바록사반은 도학 중에서도 위장관 출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대혈관 및 미세혈관 혈전증과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염증과 그리고 혈전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호흡 부전을 겪거나 혈전증을 앓거나 해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염증과 혈전증 경향을 보여주는 마커로서 D다이머와 CRP가 있는데 D다이머와 CRP가 환자의 나쁜 여우를 잘 예측해주는 마커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19 유모니아 환자에서 염증과 혈전증은 장기 부전과 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19 환자에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 치료 또는 항혈소판제 치료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시행이 되었고 연구 결과들을 서머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비드-19 유모니아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즉 중환자가 아니라 제너럴 워드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테라퓨틱 도즈의 헤파린이 예후의 호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독한 환자, 즉 ICU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테라피틱 도즈의 헤파린이 예후를 호전시키지 못했고 도리어 블리딩 같은 해가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비드-19 뉴모니아 환자의 표준 치료 프로토콜에는 항응고 치료가 들어가 있는데 ICU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 제너럴 워드에 입원할 정도의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테라피틱 도즈의 헤파린도 사용을 고려하게 되어 있지만은 ICU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혈전증 경향과 출혈 위험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일률적으로 테라피틱 도즈의 헤파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비드-19에 감염된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항혈소판이나 항응고제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임상시험들이 시행됐는데 일단 임상시험 결과들을 보면 코비드-19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혈전 예방이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CDC의 성병 지침 업데이트판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 감염 또는 비인균성 요도염은 아지스트로마이신보다 독시사이클린을 더 선호하라 라고 권고하였고 펠빅 인플라마토리 디지즈에서는 일상적으로 아네어로브 커버리지, 즉 메토로니다졸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권고되었고 임균 감염에 대해서는 세프티락손 주사를 IM으로 하되 500mg 세프티락손 IM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하지 않은 펠빅 인플라마토리 디지즈, 즉 외래로 치료가 가능한 펠빅 인플라마토리 디지즈 환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레지멘이 사용됩니다. 세프트락손 500mg IM을 한번 주사하고 독시사이클린 100mg BID를 14일 2주간 사용하고 메트로니다졸 500mg BID를 2주간 처방하는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단 아주 체중이 높아서 150kg 이상의 경우에는 세프트리악손을 1g 주사해야 됩니다.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유지요법이 이전부터 계속 권고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RCT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소 2회의 우울 에피소드 병력이 있거나 2년 이상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항우울제 중단을 고려할 만큼 충분히 호전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입니다. 현재 항우울제 요법을 유지하는 유지군과 위약을 사용해서 이러한 요법을 테이퍼링하고 디스컨티뉴에이션은 중단군을 비교했는데요. 52주까지 우울증 재발률은 유지군이 39%였는데 비해 중단군은 56% 되어서 하자드 레이시가 약 2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단그룹의 환자는 유지그룹의 환자보다 우울증, 불안, 금단 증상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가 약물 치료 후 상당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혈소판 풍부 혈장, PRP 주사가 골관절염 치료에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RCT 결과가 자마에 발표되었습니다. 발목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RCT고 절반은 관절 내 PRP 주사를 하였고 절반은 위약 주사, 셀라인 주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6주 추적 기간 동안 통증과 기능의 종합 점수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검증된 스코어를 사용했고 이 스코어는 통증과 발목 기능을 잘 반영하는 점수로 0점에서 100점까지의 스코어였습니다. 0점에서 100점까지의 스코어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12점이었습니다. 그런데 PRP 그룹에서는 10점 호전이 되었고 셀라인 위약주사 그룹에서는 11점이 호전되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에 대한 소금 대체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싱겁게 먹기, 소금 대용물 사용이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을까라는 컨텐츠를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관리 지침 업데이트 내용도 제가 이전에 하지불안 증후군 최신 진료 지침 요약과 추가 설명 사이트에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업투데이트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컨텐츠, 특히
최신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한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진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